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추경 편성 집행에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과 함께 국방부와 고용부 등 추가 차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분기별 지역 내 총생산이 공개됐습니다. 올 1분기 대구, 경북, 경남은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내 총생산이 줄었고 동남권과 호남권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7월부터 디딤씨앗 통장과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이 연설대에 섰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히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해 1분기 정부와 민간 소비, 설비, 건설 투자도 줄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직접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먼저 소비진장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예산에 10조 3천억 원을 추가한 총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도 말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도 5조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을 시행하는 내용 등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덜 거칠 세수를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며 첫 번째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인사를 비롯해 국방부와 고용부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상환 전 대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법관 출신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이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 중 나머지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법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국세청장 후보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이두희 차관을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연금 전문가인 이슬람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습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낙점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지역 내 총생산을 분기 단위로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연간 통계보다 지역 경제를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올 1분기에는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권에서 생산이 늘어난 반면 대경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연간 기준으로 작성하던 지역 내 총생산 통계를 분기별로 처음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 1분기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이 0.2% 늘었고 호남권과 동남권은 각각 0.3%, 0.5% 늘었습니다. 동남권의 경우 서비스업과 광업, 제조업이 상승을 이끌었고 호남권은 전기, 가스 등 기타에서 8.6%나 늘며 올 1분기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은 보합세를 보이며 성장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남, 경북 등 대경권은 0.4%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경권은 지역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이 마이너스 19.7%를 기록,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 내 총생산 통계가
분기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 정책과 지역 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책에 시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도별 편차도 컸습니다. 경북과 울산은 전년 대비 지역 내 총생산이 각각 1.4%, 1.6%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구와 세종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의 하락세가 커지며 각각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광업 제조업에서는 충청권이 1.6% 증가했습니다. 1분기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의 생산이 늘었던 동남권 역시 1.2%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운수창고와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증가한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각각 0.9%씩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과 도소매업이 크게 감소한 대경권과 충청권은 서비스업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실험적 통계로 공개된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올해 2, 3분기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기 상황이 나빠지자 신규 일자리부터 줄인 건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지성 기자, 채용 감소 규모가 코로나 때와 비슷한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신규 채용 규모가 47만 명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약 10%, 5만여 명 줄었는데요. 채용 계획 인원이 40만 명대를 기록한 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코로나 땐 42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별로 보면 이 제조업이 채용 계획 인원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나 감소했습니다. 네, 채용 계획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건 조사 기간에 영향도 있다고요? 네, 이번 조사 실시 기간을 보면요, 지난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기 직전인데요. 지난해 비상계엄부터 올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기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컸습니다. 경기 침체 요인과 함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도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채용 계획을 물은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채용 상황은 좀 나아졌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조사는 4월 1일 기준인데 아마 아시다시피 탄핵 선고가 4월 4일자로 탄핵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기에 지금 시점에서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거란 분석이군요. 실제로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기업이 채용을 늘리려면 경제 상황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취임 후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선 공정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고용부 사업 11개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현재보다 5만여 명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과 정부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기존보다 3년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공단이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축소한 건데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49년 기금 고갈을 앞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감사 결과 실제 고갈 시점은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비용은 축소한 탓입니다. 공단은 신입 직원의 소득을 2, 3년차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렸습니다. 폐교로 퇴직한 직원에게 조기 지급하는 연금급여도 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적발됐습니다. 퇴직 직전 스스로 급여를 올려 퇴직 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가 150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많게는 2,800만 원까지 부정수급한 원장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퇴직 수당을 받은 후에 같은 유치원에 재취업했습니다. 본인의 급여를 단기적으로 높여서 전체 퇴직금 액수를 올려버리고 그걸 퇴직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고 부정수급까지 한다. 받아가는 금액을 높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범죄지 범죄. 직원의 범죄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형 확정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에 재정 추계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는 퇴직수당 산정 기준 개선과 수사과정 통보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신속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제안 중 9개 제안을 선정하고 분과별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확정 전 신속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국민이 새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속과제 선정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입니다. 법적 의무사항 등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의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안도 신속과제로 선정합니다.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국민, 단체와 연관된 과제도 신속과제로 분류합니다. 여야 공통과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각 당에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 요청, 협조를 해주시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야 공통과제들을 추리고 여야 공통과제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지난 25일 하루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방문한 국민이 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팀원 위메프 사퇴 환불과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등 정책 제안도 400여 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21일까지 제안된 정책 가운데 시민들의 추천과 국민주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 제안을 선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과 민주주의 시민교육, 주사회제 도입 등으로 현재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7월부터 디딤 씨앗통장과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연계성을 강화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데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현재까지 170만 명 가까이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통장을 활용하고 당첨되고 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금리도 2%대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 내일저축 계좌와 디딤 씨앗통장의 만기에 받는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나 디딤 씨앗통장의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되는데 다만 은행을 직접 방문해
창구를 통해 일신압을 해야 합니다. 앞서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금 역시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신압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해 청년층이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가동을 멈춘 지 8년 만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972년 착공했고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한 고리 1호기는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5월 최종 해체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체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원안위가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확보했고 관련 품질 보증 체계를 갖췄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체 계획서에는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원자력 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해체 사례인 만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는 2037년까지 부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국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가 마무리됐습니다. K-팝 콘서트부터 소비재 체험, 수출 상담까지 한류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뤄졌는데요. 한류 팬 4만 6천 명이 다녀갔고 300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한류와 산업이 만난 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K-팝 콘서트부터 음식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체험까지 한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축제에는 4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공연장 안팎은 전 세계에서 온 한류 팬으로 북적였습니다. 더운 날씨보다 뜨거운 팬들의 열기가 올림픽 공원 일대를 채웠습니다. Although it is very hot, I feel like the event has many attractions that we can stay indoors, so it wasn't that exhausting to be outside. 국내 기업 134곳이 참여한 전시와 체험 공간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류 콘텐츠 속 소비재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은 K-드라마나 노래 같은 걸로 유명했으니까 처음 이렇게 프로그램에 오는 거니까 뭐가 새로운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열띤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가 직접 만나 1,500건에 달하는 수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18건 339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습니다. 한류를 사랑하는 팬들과 한류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축제장으로서 K-팝 콘서트에 더해 박람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마켓 등 대중성과 산업성의 결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케이 페스타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축제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뒤인 지난해 코로나를 제외한 감염병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학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유행한 것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6만 8천여 명. 1년 전보다 54.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에만 5만 명 가까이 발생하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과 증상이 심해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일의 환자는 48,048명으로 재작년 대비 164.5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0일에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심한 기침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기침 끝에 흡하는 숨소리를 동반합니다. 급성 발열성 전염병인 성홍열도 지난해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1배 늘었습니다. 반면 2급 감염병 중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과 A형 간염 등은 신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급 감염병 중에는 쯔쯔가무시증이 6,200여 명 신고돼 전년 대비 10.7% 증가한 반면 C형 간염은 202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CRE 감염증,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런 주의라든가 인식이 조금은 이제 좀 풀어지고 일상화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좀 억제됐던 게 다시 이렇게 좀 확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지난해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도를 감시받는 전국 대형 사업장의 규모가 늘었는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굴뚝 원격 감시 체계로 관리 중인 사업장 960여 곳의 측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을 원격 감시할 수 있는 기기 TMS. 지난해 TMS가 도입된 대형 사업장 수는 더 늘었는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기가 도입된 전국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965곳으로 2023년보다 22곳 증가했습니다. 기기 부착으로 실시간으로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은 3,589개였습니다. 전년보다 206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TMS를 도입한 굴뚝에서 뿜어진 오염 물질은 20만 7천여 톤. 앞선 해보다 관리 대상 굴뚝이 늘었는데도 배출량은 5.8% 줄은 겁니다. TMS로 측정 가능한 대기 오염 물질은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 7종입니다. 지난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제철 제강업이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해 관리된 배출량 정보를 27일까지 최종 확정 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자료는 대기배출 부과금과 사업장 대기배출 허용 총량 산정 등 행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 관련 민원 5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장례 절차 운영과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훈 기자입니다. 장례식장 계약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장례를 치르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551건의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장례 수요가 줄었던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매년 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 130건 안팎으로 관련 민원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이 기존에 가입한 상조가 있음에도 직영 서비스를 이용해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영정 꽃장식과 관 등의 강매에 동의하지 않자 입관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제수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제사 음식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 요청 사항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례식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진구 아파트 화재로 두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점검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 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자사 홈페이지의 소스코드 관리 서울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2017년부터 이용한 고객의 주문 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철 필수품인 자외선 차단제. 요즘엔 미백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많은데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자외선 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근거 없이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능성을 홍보했고요. 한 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포메칠 벤질리덴 캠퍼를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해놓고 성분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성분은 체내 다량 흡수되면 내분기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적발된 사업자들의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포메칠 벤질리덴 캠퍼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대체 성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출입국 할 때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 검역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받고 싶다면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 서류들과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수출 반려동물 검역 예약 시스템에서 날짜를 예약한 뒤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 마이크로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국가별로 검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미리 검색해보는 게 좋은데요. 농식품부는 입국할 때도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A씨, 보험사에서 독촉하는 카톡을 보냈음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A씨는 카톡을 잘 못 봤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을 부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함한 1분기 주요 민원,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보험사는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를 따르기로 한 경우 추후 질병 분류 기준이 바뀌었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 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상품은 기간별 보장 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하게 공공기관 누리집과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범정보 UI, UX 디자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간 공공앱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메뉴 구성으로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누리집에 이어 올해는 모바일 앱 전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 등이 쉬워질 뿐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당분간 전국 곳곳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 27도, 광주 30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으로 약한 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 낮 기온 29도, 청주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낮 기온 29도, 강릉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 30도, 부산은 28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지만 날은 계속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에서 국민체력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헬스장만 가도 1000포인트씩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주머니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